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태백산맥의 정기가 서린 외딴 마을 소란에 박민준이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막 30줄을 넘긴 나이였지만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남겨져 이 집 저 집 허드레시를 돕거나 제 몸 하나 겨우 가릴 작은 밭되기를 일구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농사일이 없는 계절이면 깊은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다장에 내다 파는 것이 그의 생계수단 전부였지요. 살림살이는 늘 궁색하기 짝이 없어 끼니를 거를 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민주는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외톨이 신세에 집안의 귀한 3대 독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 탓에 혼기는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는 집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마을 친구들인 칠복이며 만식이가 이미 장가가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민준의 가슴에는 시리고 깊은 한숨만이 쌓여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들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인연이 닿지 않는단 말인가. 돌아가신 부모님 뵐 면목이 없구나. 밤이면 밤마다 그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뒤척였습니다. 그의 작은 초가집은 가난했지만 늘 정갈하게 정돈되어 그의 성실한 성품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깔끔함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루한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고 쏟아지는 비 때문에 농사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산길이 미끄러워 약초를 캐러 가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집에 모아두었던 약초마저 거의 동이 나자 민주는 마지막 남은 약초 꾸러미를 짊어지고 가장 가까운 정선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굳은 날씨 탓에 약초 값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약간의 곡식을 사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굵은 빗줄기 속을 뚫고 가는 그들의 행렬에 호기심이 동한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산중턱에 자리한 청운사라는 제법 큰 절이었습니다. 마침 절에서는 큰 불교 행사가 열리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건하게 법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절 안의 장엄한 분위기와 향내음, 그리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이끌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보자 민준 역시 그들을 따라 불단 앞에 엎드려 수없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 소원을 토해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박씨 가문의 3대 독자 박민준이라 하옵니다. 변변찮은 살림의 나이 30이 넘도록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여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제게도 어질고 참한 처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간절히 절을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기특하다는 듯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양반이 불심이 참으로 대단하구먼. 무슨 소원이 그리 간절하기에 절이 땀을 흘리며 불공을 들이시오? 제가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여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보아하니 홍기가 지난 듯한데. 그리 열심히 부처님께 공을 들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분명 좋은 인연이 나타날 테니 기운 내시게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절에 들러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내어주는 따뜻한 점심 공양을 감사히 먹고 절을 나섰습니다. 절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산길을 얼마쯤 걸었을까? 민준의 귀에 또다시 은은한 목탁 소리와 함께 나지막이 불경을 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기자 청운사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은 아담한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암자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저마다의 소원을 담아 정성껏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사람들 틈에 섞여 경건한 마음으로
한참 동안 절을 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져서 어두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민주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절에 찾아가 부처님께 기도드려야겠다. 다음 날부터 다행히 비가 그치기 시작하자 민주는 오랜만에 약초를 캐기 위해 다시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세는 그에게 익숙한 곳이었지만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신없이 희귀한 약초를 찾아 산속을 헤매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졌고 민주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그의 눈앞에 거대한 용소폭포가 나타났고 그 폭포 옆으로 컴컴한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아, 살았다. 민주는 서둘러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거센 비를 피했습니다. 동굴 안은 서늘하고 축축했으며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 비가 그쳐야 집으로 돌아갈 텐데. 잘못하다간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동굴 벽에 기대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민준의 눈에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서 희미하게 무언가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돌로 만들어진 작은 불상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깊고 애진 동굴 안에 누가 불상을 모셔두었을까? 순박한 민주는 그것이 진짜 불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전날 절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그 돌부처 앞에 공손히 엎드려 절을 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사나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듯 온정을 베풀어 주신 김에 부디 제 평생의 소원인 장가를 갈 수 있도록 어여쁜 색시감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다리가 저리고 뻐근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돌부처 앞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던 그는 문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세차게 쏟아지던 빗줄기는 완전히 그치고 동굴 입구로 한 줄기 눈부신 햇살이 환하게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기쁜 마음에 동굴을 나와 해가 지기 전까지 부지런히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귀한 산삼이며 값비싼 약초들이 그의 눈에 계속해서 띄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망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귀하고 좋은 약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오늘처럼 귀한 약초를 많이 캐보기는 내 평생 처음이다. 이건 분명 동굴 안에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내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 틀림없어. 앞으로 산에 오를 때마다 제일 먼저 저 동굴에 들러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소원을 빌어야겠다. 그날 이후 민주는 산에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용소폭포 옆 동굴을 찾아가 그 돌부처 앞에 엎드려 오랫동안 절을 하며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더니 신기하게도 그는 매번 많은 양의 귀한 약초들을 수확할 수 있었고 그의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난 민준이 폭포 옆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결인지 생시인지 갑자기 온 산골짜기가 새하얀 구름으로 가득 차오르더니 그 구름 속에서 백발이 성성하고 하얀 도포를 입은 신비로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띤 채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이, 서둘러 이 폭포 아래 골짜기로 내려가 보게나. 그곳에 어여쁜 여인 하나가 몹쓸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한시 앞뒤 가서 그녀를 구하도록 하게. 말을 마친 백발노인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고 노인이 사라지자 산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구름들이 순식간에 민준에게 몰려들며 그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의 무게가 어찌나 무겁던지 민준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온몸을 짓누르는 압박감 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 그만 잠에서 퍼뜩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민주는 꿈속에서 만난 백발로인의 모습과 말씀, 그리고 자신을 짓눌렀던 구름의 생생한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예사꿈이 아니다. 민주는 노인의 말대로 서둘러 폭포 아래 골짜기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얼마쯤 내려갔을까? 어디선가 가냘픈 여인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숨이 턱에 차도록 헐레벌떡 달려가 보니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 하나가 흉측한 몰골의 사내에게 붙들려 금방이라도 험한 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주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옆에 있던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떠나갈 듯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 고얀 놈. 멈추지 못할까? 대낮에 힘없는 여인을 겁탈하려 하다니. 내 놈에게 쓴맛을 보기 전에 어서 썩 꺼지거라. 민준의 당당한 기세와 손에 들린 굵은 나뭇가지에 겁을 먹은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가씨, 이제 괜찮으십니까? 가까이 다가선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인의 자태는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빼어난 미모였습니다. 뽀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 겁에 질렸으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은 눈빛은 이런 깊은 산골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귀한 신분의 여인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여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민준에게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마터면 이 몸이 험한 꼴을 당할 뻔하였는데 나으리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나저나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질 터이니 어서 산을 내려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민준의 말에 여인의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몸을 바로 세우려 일어서는 순간 작은 신음과 함께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며 휘청거렸습니다. 아야.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발목을 내려다보니 한쪽 발목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험한 산길을 걸어서 내려가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젊은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두운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곤란한 기색을 살핀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리로는 이 밤의 산길을 내려가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설령 어찌어찌 내려가신다 하더라도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인가를 찾기 어려우실 테지요. 괜찮으시다며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가셔서 하룻밤 묵어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준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여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인 채 속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인께 너무 많은 폐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만 염치불구하고 하룻밤만 신세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남녀는 함께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는 서산 너머로 기울어 주위는 빠르게 어둠에 잠겼습니다. 발목을 다친 여인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을 참고 얼마 걷지 못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다리가 더 상할 듯합니다. 남녀가 유별하다 하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너무 어려워 마시고 제 등에 업히십시오. 조금 더 지체하면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이 험한 산길을 내려가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민준이 등을 내밀며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오늘 처음 만난 이 건장한 사내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체념한 듯 조용히 그의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여인을 등에 업고 어두운 산길을 내려오며
민주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과 은은하게 풍겨오는 난초 같은 향기에 그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속마음, 제발. 내 심장 뛰는 소리를 이 아가씨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녀 또한 민준의 넓고 단단한 등에 업혀가는 동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낯선 사내의 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듬직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에게서 풍겨오는 흙과 땀 냄새에 왠지 모를 야릇한 기분이 휩싸였습니다. 한참 동안 어둠 속 산길을 더듬어 내려와 마침내 민준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방 안 하나뿐인 자리에 누이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보리밥과 산나물로 소박하지만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변변찮게 차린 것은 없습니다만 시장하실 테니 조금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아닙니다. 나으리께 너무 많은 신세를 지게 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는 언제고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어서 식기 전에 드시지요. 두 사람은 시장했던 탓인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말없이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민준이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돌아와 방 안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게 되자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어색함을 견디지 못한 민준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 실례가 안 된다면? 혼자 몸으로 어딜 가시는 길이었는지 여쭤봐도 되겠는지. 민준의 질문에 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은 아차 싶어 황급히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제가 괜한 것을 여쭈어 아가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방금 제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자 여인은 오히려 그의 순박하고 착한 마음씨에 경계심을 풀었는지 그의 얼굴을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어떤 결심이 선 듯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이라 하옵니다. 본래 한양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지요. 명망 높은 가문으로 시집을 갔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자 시댁에서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남편에게 후처를 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구박과 냉대를 받다 소박을 맞고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허나 친정에 간다 한들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저희 아버지와 오라버니들께서 시댁에서 쫓겨난 저를 곱게 받아주실지 의문입니다. 설령 받아주신다 해도 집안의 먹칠을 한 죄인이라 하여 평생 숨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아야 할 것이 뻔한 일이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기구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민주는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 힘든 상황이시라면 언제까지고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 몸과 마음이 다 나으시고 기운을 차리시면 그때 떠나셔도 늦지 않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역시 부모님 일찍 여의고 10수년을 이 외딴 산골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행여라도 제가 아가씨께 몹쓸 생각을 품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고 지내시는 동안만이라도 부디 편히 지내십시오. 민준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말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고개만 푹 숙인 채 방바닥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방울쪄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누웠습니다. 민주는 혹여 서연이 불편해할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죽은 듯이 누워있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긴장되었던 적은 처음이라 죽을 맛이었습니다. 한편 서연 역시 처음에는 낯선 사내와 한 방에 있다는 불안감에 잔뜩 긴장하여 잠들지 못하고 민준이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리면 행여 자신을 덮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되자
민준이 피곤함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우렁차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에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떠보니 방 안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춰 들고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민준의 자리는 이불이 깔끔하게 개어진 채 비어 있었고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상을 차려 들고 들어왔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잠자리가 추레하여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상을 봐왔으니 드시고 오늘은 편히 쉬고 계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가야 할 약초가 있으니 저녁 때쯤 돌아오겠습니다. 서연에게 아침상을 내어주고는 어색한 듯 엉거주춤 방을 나서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말로는 다하기 힘든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낯선 감정이 뒤섞여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며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하여 온갖 구박과 멸시 속에서 눈칫밥을 먹을 때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채기를 달고 살았는데 얼마 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따뜻한 밥을 먹어보는 것인지 그녀는 다시 한번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 것이 좋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민준과 서연의 불편하면서도 어딘가 야릇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해 진려까지 부지런히 약초를 캐왔고 서연은 그의 보살핌 속에서 부었던 발목이 차츰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집을 비운 사이 그의 누추한 초가집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그가 가져온 산나물로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을 만들어 그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서연의 발목이 거의 다 나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여느 때처럼 약초 망태기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방 안에는 정성껏 차려진 저녁상과 함께 향긋한 막걸리까지 한 상 가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아하게 차려입은 서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가씨. 아직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언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이제 다리는 거의 다 나아 움직이기에 수월해졌습니다. 그간 나으리께 너무 많은 폐를 끼쳐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부족하나마 솜씨를 부려보았습니다. 시장하실 터이니 어서 앉으시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공손히 민준의 술잔에 막걸리를 따라주었고 자신 역시 술잔을 가득 채우고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으리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송구스럽고 어려워 이렇게 술의 힘이라도 빌려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요. 무엇이든 어려워 마시고 편히 말씀하십시오. 일단 술잔부터 비우시지요. 민준은 그녀의 권유에 따라 연거푸 술잔을 비워냈습니다. 몇 잔의 술이 오가자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술 기운이 올라 어색함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불그스레한 홍조가 피어났습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들려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민준의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을 바라보며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날 제 사정을 은인께 모두 말씀드려 은인께서도 제 딱한 형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다리도 다 나아져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떠난다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민준의 안색이 삽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다시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염치 없고 부끄러운 줄 아온. 저는 이제 하늘 아래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혈혈단신 외로운 몸입니다. 죽음까지 생각했던 저를 은인께서 구해주셨으니 부디 저 같은 여인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제 한 몸 받아주시어 남은 여생을 당신과 함께 당신의 아내로서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서연은 얼굴은 물론이고 목덜미까지 새빨갛게 물들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고백을 들은 민준은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은 정녕 제
제 색시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민주는 더 이상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가녀린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드러운 몸을 부서져라 힘껏 껴안았습니다. 서연 또한 그의 뜨거운 포옹을 거부하지 않고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설렘과 기쁨 속에서 뜨거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두 사람은 함께 개울가에서 목욕 재개하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단정히 갈아입은 뒤 손을 맞잡고 용소폭포 옆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돌부처 앞에 나란히 엎드려 간소하지만 진심을 담은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당신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부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신 것이 분명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동굴을 찾아 돌부처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함께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며 약초를 캐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귀하고 값진 약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살림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누추했던 초가집도 새로 단장하고 살림살이도 장만하여 제법 사람 사는 집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 속에서도 돌부처에게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매일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정성이 또 한 번 하늘에 닿았는지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서연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 후 서연은 떡두꺼비같이 건강하고 복스러운 처아들을 낳았고 이어서 둘째와 셋째 역시 늠름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민준과 서연 부부는 금지옥엽 세 아들을 정성으로 키우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산골짜기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민준이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났던 폭포 근처 언덕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그 암자의 이름을 소원암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순박한 총각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곳, 그리고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새로운 삶을 찾은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순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마음씨 착한 총각과 불행 속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양반가의 여인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일구었고 그들의 삶은 날로 번창하였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소란마을에서 대대로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태백산맥의 정기가 서린 외딴 마을 소란에 박민준이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막 30줄을 넘긴 나이였지만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남겨져 이 집 저 집 허드레시를 돕거나 제 몸 하나 겨우 가릴 작은 밭되기를 일구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농사일이 없는 계절이면 깊은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다장에 내다 파는 것이 그의 생계수단 전부였지요. 살림살이는 늘 궁색하기 짝이 없어 끼니를 거를 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민주는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외톨이 신세에 집안의 귀한 3대 독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 탓에 혼기는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는 집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마을 친구들인 칠복이며 만식이가 이미 장가가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민준의 가슴에는 시리고 깊은 한숨만이 쌓여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들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인연이 닿지 않는단 말인가. 돌아가신 부모님 뵐 면목이 없구나. 밤이면 밤마다 그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뒤척였습니다. 그의 작은 초가집은 가난했지만 늘 정갈하게 정돈되어 그의 성실한 성품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깔끔함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루한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고 쏟아지는 비 때문에 농사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산길이 미끄러워 약초를 캐러 가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집에 모아두었던 약초마저 거의 동이 나자 민주는 마지막 남은 약초 꾸러미를 짊어지고 가장 가까운 정선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굳은 날씨 탓에 약초 값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약간의 곡식을 사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굵은 빗줄기 속을 뚫고 가는 그들의 행렬에 호기심이 동한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산중턱에 자리한 청운사라는 제법 큰 절이었습니다. 마침 절에서는 큰 불교 행사가 열리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건하게 법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절 안의 장엄한 분위기와 향내음, 그리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이끌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보자 민준 역시 그들을 따라 불단 앞에 엎드려 수없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 소원을 토해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박씨 가문의 3대 독자 박민준이라 하옵니다. 변변찮은 살림의 나이 30이 넘도록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여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제게도 어질고 참한 처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간절히 절을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기특하다는 듯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양반이 불심이 참으로 대단하구먼. 무슨 소원이 그리 간절하기에 저리 땀을 흘리며 불공을 들이시오? 제가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여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보아하니 홍기가 지난 듯한데. 그리 열심히 부처님께 공을 들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분명 좋은 인연이 나타날 테니 기운 내시게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절에 들러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내어주는 따뜻한 점심 공양을 감사히 먹고 절을 나섰습니다. 절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산길을 얼마쯤 걸었을까? 민준의 귀에 또다시 은은한 목탁 소리와 함께 나지막이 불경을 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기자 청운사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은 아담한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암자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저마다의 소원을 담아 정성껏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사람들 틈에 섞여 경건한 마음으로 한참 동안 절을 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져서 어두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민주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절에 찾아가 부처님께 기도드려야겠다. 다음 날부터 다행히 비가 그치기 시작하자 민주는 오랜만에 약초를 캐기 위해 다시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세는 그에게 익숙한 곳이었지만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신없이 희귀한 약초를 찾아 산속을 헤매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졌고 민주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그의 눈앞에 거대한 용소폭포가 나타났고 그 폭포 옆으로 컴컴한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아, 살았다. 민주는 서둘러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거센 비를 피했습니다. 동굴 안은 서늘하고 축축했으며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 비가 그쳐야 집으로 돌아갈 텐데. 잘못하다간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동굴 벽에 기대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민준의 눈에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서 희미하게 무언가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돌로 만들어진 작은 불상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깊고 애진 동굴 안에 누가 불상을 모셔두었을까? 순박한 민주는 그것이 진짜 불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전날 절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그 돌부처 앞에 공손히 엎드려 절을 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사나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듯 온정을 베풀어 주신 김에 부디 제 평생의 소원인 장가를 갈 수 있도록 어여쁜 색시감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다리가 저리고 뻐근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돌부처 앞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던 그는 문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세차게 쏟아지던 빗줄기는 완전히 그치고 동굴 입구로 한 줄기 눈부신 햇살이 환하게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기쁜 마음에 동굴을 나와 해가 지기 전까지 부지런히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귀한 산삼이며 값비싼 약초들이 그의 눈에 계속해서 띄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망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귀하고 좋은 약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오늘처럼 귀한 약초를 많이 캐보기는 내 평생 처음이다. 이건 분명 동굴 안에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내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 틀림없어. 앞으로 산에 오를 때마다 제일 먼저 저 동굴에 들러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소원을 빌어야겠다. 그날 이후 민주는 산에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용소폭포 옆 동굴을 찾아가 그 돌부처 앞에 엎드려 오랫동안 절을 하며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더니 신기하게도 그는 매번 많은 양의 귀한 약초들을 수확할 수 있었고 그의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난 민준이 폭포 옆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결인지 생시인지 갑자기 온 산골짜기가 새하얀 구름으로 가득 차오르더니 그 구름 속에서 백발이 성성하고 하얀 도포를 입은 신비로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띤 채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이, 서둘러 이 폭포 아래 골짜기로 내려가 보게나. 그곳에 어여쁜 여인 하나가 몹쓸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한시 앞뒤 가서 그녀를 구하도록 하게. 말을 마친 백발노인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고 노인이 사라지자 산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구름들이 순식간에 민준에게 몰려들며 그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의 무게가 어찌나 무겁던지 민준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온몸을 짓누르는 압박감 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 그만 잠에서 퍼뜩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민준은 꿈속에서 만난 백발노인의 모습과 말씀, 그리고 자신을 짓눌렀던 구름의 생생한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예사꿈이 아니다. 민준은 노인의 말대로 서둘러 폭포 아래 골짜기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얼마쯤 내려갔을까? 어디선가 가냘픈 여인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숨이 턱에 차도록 헐레벌떡 달려가 보니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 하나가 흉측한 몰골의 사내에게 붙들려 금방이라도 험한 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주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옆에 있던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떠나갈 듯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 고얀 놈. 멈추지 못할까? 대낮에 힘없는 여인을 겁탈하려 하다니. 내 놈에게 쓴맛을 보기 전에 어서 썩 꺼지거라. 민준의 당당한 기세와 손에 들린 굵은 나뭇가지에 겁을 먹은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가씨, 이제 괜찮으십니까? 가까이 다가선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인의 자태는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빼어난 미모였습니다. 뽀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 겁에 질렸으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은 눈빛은 이런 깊은 산골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귀한 신분의 여인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여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민준에게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마터면 이 몸이 험한 꼴을 당할 뻔하였는데 나으리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나저나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질 터이니 어서 산을 내려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민준의 말에 여인의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몸을 바로 세우려 일어서는 순간 작은 신음과 함께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며 휘청거렸습니다. 아야,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발목을 내려다보니 한쪽 발목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험한 산길을 걸어서 내려가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젊은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두운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곤란한 기색을 살핀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리로는 이 밤의 산길을 내려가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설령 어찌어찌 내려가신다 하더라도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인가를 찾기 어려우실 테지요. 괜찮으시다며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가셔서 하룻밤 묵어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준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여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인 채 속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인께 너무 많은 폐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만 염치불구하고 하룻밤만 신세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남녀는 함께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는 서산 너머로 기울어 주이는 빠르게 어둠에 잠겼습니다. 발목을 다친 여인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을 참고 얼마 걷지 못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다리가 더 상할 듯합니다. 남녀가 유별하다 하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너무 어려워 마시고 제 등에 업히십시오. 조금 더 지체하면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이 험한 산길을 내려가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민준이 등을 내밀며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오늘 처음 만난 이 건장한 사내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체념한 듯 조용히 그의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여인을 등에 업고 어두운 산길을 내려오며 민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과 은은하게 풍겨오는 난초 같은 향기에 그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속마음, 제발 내 심장 뛰는 소리를 이 아가씨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녀 또한 민준의 넓고 단단한 등에 업혀가는 동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낯선 사내의 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듬직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에게서 풍겨오는 흙과 땀 냄새에 왠지 모를 야릇한 기분이 휩싸였습니다. 한참 동안 어둠 속 산길을 더듬어 내려와 마침내 민준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방 안 하나뿐인 자리에 누이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보리밥과 산나물로 소박하지만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변변찮게 차린 것은 없습니다만 시장하실 테니 조금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아닙니다. 나으리께 너무 많은 신세를 지게 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는 언제고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어서 식기 전에 드시지요. 두 사람은 시장했던 탓인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말없이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민준이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돌아와 방 안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게 되자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어색함을 견디지 못한 민준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 실례가 안 된다면? 혼자 몸으로 어딜 가시는 길이었는지 여쭤봐도 되겠는지. 민준의 질문에 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은 아차 싶어 황급히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제가 괜한 것을 여쭈어 아가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방금 제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자 여인은 오히려 그의 순박하고 착한 마음씨에 경계심을 풀었는지 그의 얼굴을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어떤 결심이 선 듯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이라 하옵니다. 본래 한양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지요. 명망 높은 가문으로 시집을 갔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자 시댁에서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남편에게 후처를 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구박과 냉대를 받다 소박을 맞고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허나 친정에 간다 한들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저희 아버지와 오라버니들께서 시댁에서 쫓겨난 저를 곱게 받아주실지 의문입니다. 설령 받아주신다 해도 집안의 먹칠을 한 죄인이라 하여 평생 숨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아야 할 것이 뻔한 일이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기구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민주는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 힘든 상황이시라면 언제까지고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 몸과 마음이 다 나으시고 기운을 차리시면 그때 떠나셔도 늦지 않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역시 부모님 일찍 여의고 십수년을 이 외딴 산골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행여라도 제가 아가씨께 몹쓸 생각을 품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고 지내시는 동안만이라도 부디 편히 지내십시오. 민준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말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고개만 푹 숙인 채 방바닥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방울쪄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누웠습니다. 민주는 혹여 서연이 불편해할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죽은 듯이 누워있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긴장되었던 적은 처음이라 죽을 맛이었습니다. 한편 서연 역시 처음에는 낯선 사내와 한 방에 있다는 불안감에 잔뜩 긴장하여 잠들지 못하고 민준이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리면 행여 자신을 덮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되자 민준이 피곤함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우렁차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에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떠보니 방 안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춰들고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민준의 자리는 이불이 깔끔하게 개어진 채 비어 있었고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상을 차려 들고 들어왔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잠자리가 추레하여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상을 봐왔으니 드시고 오늘은 편히 쉬고 계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해야 할 약초가 있으니 저녁 때쯤 돌아오겠습니다. 서연에게 아침상을 내어주고는 어색한 듯 엉거주춤 방을 나서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말로는 다하기 힘든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낯선 감정이 뒤섞여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며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하여 온갖 구박과 멸시 속에서 눈칫밥을 먹을 때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채기를 달고 살았는데 얼마 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따뜻한 밥을 먹어보는 것인지 그녀는 다시 한번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 것이 좋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민준과 서연의 불편하면서도 어딘가 야릇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해 진력까지 부지런히 약초를 캐왔고 서연은 그의 보살핌 속에서 부었던 발목이 차츰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집을 비운 사이 그의 누추한 초가집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그가 가져온 산나물로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을 만들어 그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서연의 발목이 거의 다 나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여느 때처럼 약초 망태기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방 안에는 정성껏 차려진 저녁상과 함께 향긋한 막걸리까지 한 상 가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아하게 차려입은 서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가씨. 아직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언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이제 다리는 거의 다 나아 움직이기에 수월해졌습니다. 그간 나으리께 너무 많은 폐를 끼쳐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부족하나마 솜씨를 부려보았습니다. 시장하실 터이니 어서 앉으시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공손히 민준의 술잔에 막걸리를 따라주었고 자신 역시 술잔을 가득 채우고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으리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송구스럽고 어려워 이렇게 술의 힘이라도 빌려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요. 무엇이든 어려워 마시고 편히 말씀하십시오. 일단 술잔부터 비우시지요. 민준은 그녀의 권유에 따라 연거푸 술잔을 비워냈습니다. 몇 잔의 술이 오가자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술 기운이 올라 어색함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불그스레한 홍조가 피어났습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들려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민준의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을 바라보며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날 제 사정을 은인께 모두 말씀드려 은인께서도 제 딱한 형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다리도 다 나아져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떠난다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민준의 안색이 삽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다시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염치 없고 부끄러운 줄 아온. 저는 이제 하늘 아래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혈혈단신 외로운 몸입니다. 죽음까지 생각했던 저를 은인께서 구해주셨으니 부디 저 같은 여인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제 한 몸 받아주시어 남은 여생을 당신과 함께 당신의 아내로서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서연은 얼굴은 물론이고 목덜미까지 새빨갛게 물들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고백을 들은 민준은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은 정녕 제 색시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민준은 더 이상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가녀린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드러운 몸을 부서져라 힘껏 껴안았습니다. 서연 또한 그의 뜨거운 포옹을 거부하지 않고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설렘과 기쁨 속에서 뜨거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두 사람은 함께 개울가에서 목욕재개하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단정히 갈아입은 뒤 손을 맞잡고 용소폭포 옆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돌부처 앞에 나란히 엎드려 간소하지만 진심을 담은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당신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부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신 것이 분명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동굴을 찾아 돌부처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함께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며 약초를 캐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귀하고 값진 약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살림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누추했던 초가집도 새로 단장하고 살림살이도 장만하여 제법 사람 사는 집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 속에서도 돌부처에게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매일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정성이 또 한 번 하늘에 닿았는지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서연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 후 서연은 떡두꺼비같이 건강하고 복스러운 처아들을 낳았고 이어서 둘째와 셋째 역시 늠름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민준과 서연 부부는 금지옥엽 세 아들을 정성으로 키우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산골짜기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민준이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났던 폭포 근처 언덕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그 암자의 이름을 소원암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순박한 총각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곳, 그리고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새로운 삶을 찾은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순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마음씨 착한 총각과 불행 속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양반가의 여인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일구었고 그들의 삶은 날로 번창하였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소란마을에서 대대로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태백산맥의 전기가 서린 외딴 마을 소란에 박민준이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막 30줄을 넘긴 나이였지만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남겨져 이 집 저 집 허드레시를 돕거나 제 몸 하나 겨우 가릴 작은 밭되기를 일구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농사일이 없는 계절이면 깊은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다장에 내다 파는 것이 그의 생계수단 전부였지요. 살림살이는 늘 궁색하기 짝이 없어 끼니를 거를 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민주는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외톨이 신세에 집안의 귀한 3대 독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 탓에 혼기는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는 집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마을 친구들인 칠복이며 만식이가 이미 장가가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민준의 가슴에는 시리고 깊은 한숨만이 쌓여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들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인연이 닿지 않는단 말인가. 돌아가신 부모님 뵐 면목이 없구나. 밤이면 밤마다 그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뒤척였습니다. 그의 작은 초가집은 가난했지만 늘 정갈하게 정돈되어 그의 성실한 성품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깔끔함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루한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고 쏟아지는 비 때문에 농사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산길이 미끄러워 약초를 캐러 가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집에 모아두었던 약초마저 거의 동이 나자 민주는 마지막 남은 약초 꾸러미를 짊어지고 가장 가까운 정선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굳은 날씨 탓에 약초 값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약간의 곡식을 사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굵은 빗줄기 속을 뚫고 가는 그들의 행렬에 호기심이 동한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산중턱에 자리한 청운사라는 제법 큰 절이었습니다. 마침 절에서는 큰 불교 행사가 열리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건하게 법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절 안의 장엄한 분위기와 향내음, 그리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이끌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보자 민준 역시 그들을 따라 불단 앞에 엎드려 수없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 소원을 토해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박씨 가문의 3대 독자 박민준이라 하옵니다. 변변찮은 살림의 나이 30이 넘도록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여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제게도 어질고 참한 처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간절히 절을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기특하다는 듯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양반이 불심이 참으로 대단하구먼. 무슨 소원이 그리 간절하기에 저리 땀을 흘리며 불공을 들이시오? 제가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여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보아하니 홍기가 지난 듯한데. 그리 열심히 부처님께 공을 들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분명 좋은 인연이 나타날 테니 기운 내시게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절에 들러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내어주는 따뜻한 점심 공양을 감사히 먹고 절을 나섰습니다. 절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산길을 얼마쯤 걸었을까? 민준의 귀에 또다시 은은한 목탁 소리와 함께 나지막이 불경을 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기자 청운사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은 아담한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암자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저마다의 소원을 담아 정성껏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사람들 틈에 섞여 경건한 마음으로 한참 동안 절을 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져서 어두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민주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절에 찾아가 부처님께 기도드려야겠다. 다음 날부터 다행히 비가 그치기 시작하자 민주는 오랜만에 약초를 캐기 위해 다시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세는 그에게 익숙한 곳이었지만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신없이 희귀한 약초를 찾아 산속을 헤매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졌고 민주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그의 눈앞에 거대한 용소폭포가 나타났고 그 폭포 옆으로 컴컴한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아, 살았다. 민주는 서둘러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거센 비를 피했습니다. 동굴 안은 서늘하고 축축했으며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 비가 그쳐야 집으로 돌아갈 텐데. 잘못하다간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동굴 벽에 기대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민준의 눈에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서 희미하게 무언가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돌로 만들어진 작은 불상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깊고 외진 동굴 안에 누가 불상을 모셔두었을까? 순박한 민주는 그것이 진짜 불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전날 절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그 돌부처 앞에 공손히 엎드려 절을 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사나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듯 온정을 베풀어 주신 김에 부디 제 평생의 소원인 장가를 갈 수 있도록 어여쁜 색시감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다리가 저리고 뻐근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돌부처 앞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던 그는 문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세차게 쏟아지던 빗줄기는 완전히 그치고 동굴 입구로 한 줄기 눈부신 햇살이 환하게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기쁜 마음에 동굴을 나와 해가 지기 전까지 부지런히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귀한 산삼이며 값비싼 약초들이 그의 눈에 계속해서 띄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망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귀하고 좋은 약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오늘처럼 귀한 약초를 많이 캐보기는 내 평생 처음이다. 이건 분명 동굴 안에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내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 틀림없어. 앞으로 산에 오를 때마다 제일 먼저 저 동굴에 들러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소원을 빌어야겠다. 그날 이후 민주는 산에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용소폭포 옆 동굴을 찾아가 그 돌부처 앞에 엎드려 오랫동안 절을 하며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더니 신기하게도 그는 매번 많은 양의 귀한 약초들을 수확할 수 있었고 그의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난 민준이 폭포 옆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결인지 생시인지 갑자기 온 산골짜기가 새하얀 구름으로 가득 차오르더니 그 구름 속에서 백발이 성성하고 하얀 도포를 입은 신비로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띤 채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이, 서둘러 이 폭포 아래 골짜기로 내려가 보게나. 그곳에 어여쁜 여인 하나가 몹쓸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한시 앞뒤 가서 그녀를 구하도록 하게. 말을 마친 백발노인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고 노인이 사라지자 산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구름들이 순식간에 민준에게 몰려들며 그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의 무게가 어찌나 무겁던지 민준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온몸을 짓누르는 압박감 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 그만 잠에서 퍼뜩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민준은 꿈속에서 만난 백발노인의 모습과 말씀, 그리고 자신을 짓눌렀던 구름의 생생한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예사꿈이 아니다. 민준은 노인의 말대로 서둘러 폭포 아래 골짜기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얼마쯤 내려갔을까? 어디선가 가냘픈 여인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숨이 턱에 차도록 헐레벌떡 달려가 보니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 하나가 흉측한 몰골의 사내에게 붙들려 금방이라도 험한 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옆에 있던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떠나갈 듯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 고얀 놈. 멈추지 못할까? 대낮에 힘없는 여인을 겁탈하려 하다니. 내 놈에게 쓴맛을 보기 전에 어서 썩 꺼지거라. 민준의 당당한 기세와 손에 들린 굵은 나뭇가지에 겁을 먹은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가씨, 이제 괜찮으십니까? 가까이 다가선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인의 자태는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빼어난 미모였습니다. 뽀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 겁에 질렸으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은 눈빛은 이런 깊은 산골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귀한 신분의 여인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여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민준에게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마터면 이 몸이 험한 꼴을 당할 뻔하였는데 나으리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나저나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질 터이니 어서 산을 내려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민준의 말에 여인의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몸을 바로 세우려 일어서는 순간 작은 신음과 함께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며 휘청거렸습니다. 아야.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발목을 내려다보니 한쪽 발목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험한 산길을 걸어서 내려가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젊은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두운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곤란한 기색을 살핀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리로는 이 밤의 산길을 내려가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설령 어찌어찌 내려가신다 하더라도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인가를 찾기 어려우실 테지요. 괜찮으시다며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가셔서 하룻밤 묵어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준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여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인 채 속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인께 너무 많은 폐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만 염치불구하고 하룻밤만 신세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남녀는 함께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는 서산 너머로 기울어 주위는 빠르게 어둠에 잠겼습니다. 발목을 다친 여인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을 참고 얼마 걷지 못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다리가 더 상할 듯합니다. 남녀가 유별하다 하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너무 어려워 마시고 제 등에 업히십시오. 조금 더 지체하면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이 험한 산길을 내려가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민준이 등을 내밀며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오늘 처음 만난 이 건장한 사내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체념한 듯 조용히 그의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여인을 등에 업고 어두운 산길을 내려오며 민주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과 은은하게 풍겨오는 난초 같은 향기에 그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속마음, 제발 내 심장 뛰는 소리를 이 아가씨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녀 또한 민준의 넓고 단단한 등에 업혀가는 동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낯선 사내의 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듬직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에게서 풍겨오는 흙과 땀 냄새에 왠지 모를 야릇한 기분이 휩싸였습니다. 한참 동안 어둠 속 산길을 더듬어 내려와 마침내 민준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방 안 하나뿐인 자리에 누이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보리밥과 산나물로 소박하지만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변변찮게 차린 것은 없습니다만 시장하실 테니 조금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아닙니다. 나으리께 너무 많은 신세를 지게 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는 언제고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어서 식기 전에 드시지요. 두 사람은 시장했던 탓인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말없이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민준이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돌아와 방 안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게 되자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어색함을 견디지 못한 민준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 실례가 안 된다면? 혼자 몸으로 어딜 가시는 길이었는지 여쭤봐도 되겠는지. 민준의 질문에 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은 아차 싶어 황급히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제가 괜한 것을 여쭈어 아가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방금 제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자 여인은 오히려 그의 순박하고 착한 마음씨에 경계심을 풀었는지 그의 얼굴을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어떤 결심이 선 듯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이라 하옵니다. 본래 한양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지요. 명망 높은 가문으로 시집을 갔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자 시댁에서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남편에게 후처를 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구박과 냉대를 받다 소박을 맞고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허나 친정에 간다 한들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저희 아버지와 오라버니들께서 시댁에서 쫓겨난 저를 곱게 받아주실지 의문입니다. 설령 받아주신다 해도 집안의 먹칠을 한 죄인이라 하여 평생 숨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아야 할 것이 뻔한 일이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기구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민주는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 힘든 상황이시라면 언제까지고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 몸과 마음이 다 나으시고 기운을 차리시면 그때 떠나셔도 늦지 않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역시 부모님 일찍 여의고 10수년을 이 외딴 산골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행여라도 제가 아가씨께 몹쓸 생각을 품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고 지내시는 동안만이라도 부디 편히 지내십시오. 민준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말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고개만 푹 숙인 채 방바닥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방울쪄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누웠습니다. 민주는 혹여 서연이 불편해할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죽은 듯이 누워있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긴장되었던 적은 처음이라 죽을 맛이었습니다. 한편 서연 역시 처음에는 낯선 사내와 한 방에 있다는 불안감에 잔뜩 긴장하여 잠들지 못하고 민준이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리면 행여 자신을 덮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되자 민준이 피곤함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우렁차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에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떠보니 방 안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춰 들고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민준의 자리는 이불이 깔끔하게 개어진 채 비어 있었고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상을 차려 들고 들어왔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잠자리가 추레하여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상을 봐왔으니 드시고 오늘은 편히 쉬고 계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가야 할 약초가 있으니 저녁 때쯤 돌아오겠습니다. 서연에게 아침상을 내어주고는 어색한 듯 엉거주춤 방을 나서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말로는 다하기 힘든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낯선 감정이 뒤섞여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며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하여 온갖 구박과 멸시 속에서 눈칫밥을 먹을 때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채기를 달고 살았는데 얼마 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따뜻한 밥을 먹어보는 것인지 그녀는 다시 한번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 것이 좋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민준과 서연의 불편하면서도 어딘가 야릇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해 진려까지 부지런히 약초를 캐왔고 서연은 그의 보살핌 속에서 부었던 발목이 차츰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집을 비운 사이 그의 누추한 초가집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그가 가져온 산나물로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을 만들어 그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서연의 발목이 거의 다 나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여느 때처럼 약초 망태기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방 안에는 정성껏 차려진 저녁상과 함께 향긋한 막걸리까지 한 상 가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아하게 차려입은 서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가씨. 아직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언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이제 다리는 거의 다 나아 움직이기에 수월해졌습니다. 그간 나으리께 너무 많은 폐를 끼쳐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부족하나마 솜씨를 부려보았습니다. 시장하실 터이니 어서 앉으시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공손히 민준의 술잔에 막걸리를 따라주었고 자신 역시 술잔을 가득 채우고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으리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송구스럽고 어려워 이렇게 술의 힘이라도 빌려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요. 무엇이든 어려워 마시고 편히 말씀하십시오. 일단 술잔부터 비우시지요. 민준은 그녀의 권유에 따라 연거푸 술잔을 비워냈습니다. 몇 잔의 술이 오가자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술기운이 올라 어색함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불그스레한 홍조가 피어났습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들려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민준의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을 바라보며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날 제 사정을 은인께 모두 말씀드려 은인께서도 제 딱한 형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다리도 다 나아져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떠난다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민준의 안색이 삽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다시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염치 없고 부끄러운 줄 아온. 저는 이제 하늘 아래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혈혈단신 외로운 몸입니다.
죽음까지 생각했던 저를 은인께서 구해주셨으니. 부디 저 같은 여인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제 한 몸 받아주시어 남은 여생을 당신과 함께 당신의 아내로서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서연은 얼굴은 물론이고 목덜미까지 새빨갛게 물들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고백을 들은 민주는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은 정녕 제 색시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민주는 더 이상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가녀린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드러운 몸을 부서져라 힘껏 껴안았습니다. 서연 또한 그의 뜨거운 포옹을 거부하지 않고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설렘과 기쁨 속에서 뜨거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두 사람은 함께 개울가에서 목욕 재개하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단정히 갈아입은 뒤 손을 맞잡고 용소폭포 옆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돌부처 앞에 나란히 엎드려 간소하지만 진심을 담은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당신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부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신 것이 분명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동굴을 찾아 돌부처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함께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며 약초를 캐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귀하고 값진 약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살림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누추했던 초가집도 새로 단장하고 살림살이도 장만하여 제법 사람 사는 집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 속에서도 돌부처에게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매일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정성이 또 한 번 하늘에 닿았는지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서연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 후 서연은 떡두꺼비같이 건강하고 복스러운 처아들을 낳았고 이어서 둘째와 셋째 역시 늠름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민준과 서연 부부는 금지옥엽 세 아들을 정성으로 키우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산골짜기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민준이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났던 폭포 근처 언덕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그 암자의 이름을 소원암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순박한 총각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곳, 그리고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새로운 삶을 찾은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순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마음씨 착한 총각과 불행 속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양반가의 여인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일구었고 그들의 삶은 날로 번창하였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소란마을에서 대대로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태백산맥의 정기가 서린 외딴 마을 소란에 박민준이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막 30줄을 넘긴 나이였지만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남겨져 이 집 저 집 허드레시를 돕거나 제 몸 하나 겨우 가릴 작은 밭되기를 일구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농사일이 없는 계절이면 깊은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다장에 내다 파는 것이 그의 생계수단 전부였지요. 살림살이는 늘 궁색하기 짝이 없어 끼니를 거를 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민주는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외톨이 신세에 집안의 귀한 3대 독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 탓에 혼기는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는 집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마을 친구들인 칠복이며 만식이가 이미 장가가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민준의 가슴에는 시리고 깊은 한숨만이 쌓여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들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인연이 닿지 않는단 말인가. 돌아가신 부모님 뵐 면목이 없구나. 밤이면 밤마다 그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뒤척였습니다. 그의 작은 초가집은 가난했지만 늘 정갈하게 정돈되어 그의 성실한 성품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깔끔함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루한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고 쏟아지는 비 때문에 농사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산길이 미끄러워 약초를 캐러 가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집에 모아두었던 약초마저 거의 동이 나자 민주는 마지막 남은 약초 꾸러미를 짊어지고 가장 가까운 정선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굳은 날씨 탓에 약초 값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약간의 곡식을 사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굵은 빗줄기 속을 뚫고 가는 그들의 행렬에 호기심이 동한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산중턱에 자리한 청운사라는 제법 큰 절이었습니다. 마침 절에서는 큰 불교 행사가 열리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건하게 법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절 안의 장엄한 분위기와 향내음, 그리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이끌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보자 민준 역시 그들을 따라 불단 앞에 엎드려 수없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 소원을 토해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박씨 가문의 3대 독자 박민준이라 하옵니다. 변변찮은 살림의 나이 30이 넘도록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여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제게도 어질고 참한 처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간절히 절을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기특하다는 듯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양반이 불심이 참으로 대단하구먼. 무슨 소원이 그리 간절하기에 저리 땀을 흘리며 불공을 들이시오? 제가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여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보아하니 홍기가 지난 듯한데. 그리 열심히 부처님께 공을 들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분명 좋은 인연이 나타날 테니 기운 내시게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절에 들러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내어주는 따뜻한 점심 공양을 감사히 먹고 절을 나섰습니다. 절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산길을 얼마쯤 걸었을까? 민준의 귀에 또다시 은은한 목탁 소리와 함께 나지막이 불경을 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기자 청운사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은 아담한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암자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저마다의 소원을 담아 정성껏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사람들 틈에 섞여 경건한 마음으로 한참 동안 절을 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져서 어두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민주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절에 찾아가 부처님께 기도드려야겠다. 다음 날부터 다행히 비가 그치기 시작하자 민주는 오랜만에 약초를 캐기 위해 다시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세는 그에게 익숙한 곳이었지만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신없이 희귀한 약초를 찾아 산속을 헤매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졌고 민주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그의 눈앞에 거대한 용소폭포가 나타났고 그 폭포 옆으로 컴컴한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아, 살았다. 민주는 서둘러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거센 비를 피했습니다. 동굴 안은 서늘하고 축축했으며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 비가 그쳐야 집으로 돌아갈 텐데. 잘못하다간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동굴 벽에 기대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민준의 눈에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서 희미하게 무언가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돌로 만들어진 작은 불상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깊고 애진 동굴 안에 누가 불상을 모셔두었을까? 순박한 민준은 그것이 진짜 불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전날 절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그 돌부처 앞에 공손히 엎드려 절을 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사나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듯 온정을 베풀어 주신 김에 부디 제 평생의 소원인 장가를 갈 수 있도록 어여쁜 색시감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다리가 저리고 뻐근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돌부처 앞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던 그는 문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세차게 쏟아지던 빗줄기는 완전히 그치고 동굴 입구로 한 줄기 눈부신 햇살이 환하게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기쁜 마음에 동굴을 나와 해가 지기 전까지 부지런히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귀한 산삼이며 값비싼 약초들이 그의 눈에 계속해서 띄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망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귀하고 좋은 약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오늘처럼 귀한 약초를 많이 캐보기는 내 평생 처음이다. 이건 분명 동굴 안에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내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 틀림없어. 앞으로 산에 오를 때마다 제일 먼저 저 동굴에 들러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소원을 빌어야겠다. 그날 이후 민주는 산에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용소폭포 옆 동굴을 찾아가 그 돌부처 앞에 엎드려 오랫동안 절을 하며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더니 신기하게도 그는 매번 많은 양의 귀한 약초들을 수확할 수 있었고 그의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난 민준이 폭포 옆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결인지 생시인지 갑자기 온 산골짜기가 새하얀 구름으로 가득 차오르더니 그 구름 속에서 백발이 성성하고 하얀 도포를 입은 신비로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띤 채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이, 서둘러 이 폭포 아래 골짜기로 내려가 보게나. 그곳에 어여쁜 여인 하나가 몹쓸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한시 앞뒤 가서 그녀를 구하도록 하게. 말을 마친 백발노인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고 노인이 사라지자 산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구름들이 순식간에 민준에게 몰려들며 그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의 무게가 어찌나 무겁던지 민준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온몸을 짓누르는 압박감 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 그만 잠에서 퍼뜩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민준은 꿈속에서 만난 백발노인의 모습과 말씀, 그리고 자신을 짓눌렀던 구름의 생생한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예사 꿈이 아니다. 민준은 노인의 말대로 서둘러 폭포 아래 골짜기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내려갔습니다. 얼마쯤 내려갔을까 어디선가 가냘픈 여인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숨이 턱에 차도록 헐레벌떡 달려가 보니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 하나가 흉측한 몰골의 사내에게 붙들려 금방이라도 험한 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옆에 있던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떠나갈 듯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 고얀 놈. 멈추지 못할까? 대낮에 힘없는 여인을 겁탈하려 하다니. 내 놈에게 쓴맛을 보기 전에 어서 썩 꺼지거라. 민준의 당당한 기세와 손에 들린 굵은 나뭇가지에 겁을 먹은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가씨, 이제 괜찮으십니까? 가까이 다가선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인의 자태는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빼어난 미모였습니다. 뽀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 겁에 질렸으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은 눈빛은 이런 깊은 산골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귀한 신분의 여인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여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민준에게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마터면 이 몸이 험한 꼴을 당할 뻔하였는데 나으리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나저나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질 터이니 어서 산을 내려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민준의 말에 여인의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몸을 바로 세우려 일어서는 순간 작은 신음과 함께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며 휘청거렸습니다. 아얏.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발목을 내려다보니 한쪽 발목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험한 산길을 걸어서 내려가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젊은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두운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곤란한 기색을 살핀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리로는 이 밤의 산길을 내려가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설령 어찌어찌 내려가신다 하더라도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인가를 찾기 어려우실 테지요. 괜찮으시다며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가셔서 하룻밤 묵어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준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여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인 채 속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인께 너무 많은 폐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만 염치불구하고 하룻밤만 신세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남녀는 함께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는 서산 너머로 기울어 주위는 빠르게 어둠에 잠겼습니다. 발목을 다친 여인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을 참고 얼마 걷지 못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다리가 더 상할 듯합니다. 남녀가 유별하다 하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너무 어려워 마시고 제 등에 업히십시오. 조금 더 지체하면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이 험한 산길을 내려가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민준이 등을 내밀며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오늘 처음 만난 이 건장한 사내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체념한 듯 조용히 그의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여인을 등에 업고 어두운 산길을 내려오며 민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과 은은하게 풍겨오는 난초 같은 향기에 그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속마음, 제발 내 심장 뛰는 소리를 이 아가씨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녀 또한 민준의 넓고 단단한 등에 업혀가는 동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낯선 사내의 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듬직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에게서 풍겨오는 흙과 땀 냄새에 왠지 모를 야릇한 기분이 휩싸였습니다. 한참 동안 어둠 속 산길을 더듬어 내려와 마침내 민준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방 안 하나뿐인 자리에 누이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보리밥과 산나물로 소박하지만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변변찮게 차린 것은 없습니다만 시장하실 테니 조금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아닙니다. 나으리께 너무 많은 신세를 지게 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는 언제고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어서 식기 전에 드시지요. 두 사람은 시장했던 탓인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말없이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민준이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돌아와 방 안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게 되자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어색함을 견디지 못한 민준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 실례가 안 된다면? 혼자 몸으로 어딜 가시는 길이었는지 여쭤봐도 되겠는지. 민준의 질문에 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은 아차 싶어 황급히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제가 괜한 것을 여쭈어 아가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방금 제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자 여인은 오히려 그의 순박하고 착한 마음씨에 경계심을 풀었는지 그의 얼굴을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어떤 결심이 선 듯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이라 하옵니다. 본래 한양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지요. 명망 높은 가문으로 시집을 갔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자 시댁에서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남편에게 후처를 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구박과 냉대를 받다 소박을 맞고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허나 친정에 간다 한들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저희 아버지와 오라버니들께서 시댁에서 쫓겨난 저를 곱게 받아주실지 의문입니다. 설령 받아주신다 해도 집안의 먹칠을 한 죄인이라 하여 평생 숨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아야 할 것이 뻔한 일이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기구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민주는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 힘든 상황이시라면 언제까지고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 몸과 마음이 다 나으시고 기운을 차리시면 그때 떠나셔도 늦지 않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역시 부모님 일찍 여의고 십수년을 이 외딴 산골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행여라도 제가 아가씨께 몹쓸 생각을 품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고 지내시는 동안만이라도 부디 편히 지내십시오. 민준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말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고개만 푹 숙인 채 방바닥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방울쪄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누웠습니다. 민주는 혹여 서연이 불편해할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죽은 듯이 누워있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긴장되었던 적은 처음이라 죽을 맛이었습니다. 한편 서연 역시 처음에는 낯선 사내와 한 방에 있다는 불안감에 잔뜩 긴장하여 잠들지 못하고 민준이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리면 행여 자신을 덮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되자 민준이 피곤함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우렁차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에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떠보니 방 안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춰 들고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민준의 자리는 이불이 깔끔하게 개어진 채 비어 있었고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상을 차려 들고 들어왔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잠자리가 추레하여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상을 봐왔으니 드시고 오늘은 편히 쉬고 계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가야 할 약초가 있으니 저녁 때쯤 돌아오겠습니다. 서연에게 아침상을 내어주고는 어색한 듯 엉거주춤 방을 나서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말로는 다하기 힘든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낯선 감정이 뒤섞여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며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하여 온갖 구박과 멸시 속에서 눈칫밥을 먹을 때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채기를 달고 살았는데 얼마 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따뜻한 밥을 먹어보는 것인지 그녀는 다시 한번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 것이 좋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민준과 서연의 불편하면서도 어딘가 야릇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 해 진려까지 부지런히 약초를 캐왔고 서연은 그의 보살핌 속에서 부었던 발목이 차츰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집을 비운 사이 그의 누추한 초가집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그가 가져온 산나물로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을 만들어 그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서연의 발목이 거의 다 나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여느 때처럼 약초 망태기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방 안에는 정성껏 차려진 저녁상과 함께 향긋한 막걸리까지 한 상 가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아하게 차려입은 서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가씨. 아직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언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이제 다리는 거의 다 나아 움직이기에 수월해졌습니다. 그간 나으리께 너무 많은 폐를 끼쳐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부족하나마 솜씨를 부려보았습니다. 시장하실 터이니 어서 앉으시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공손히 민준의 술잔에 막걸리를 따라주었고 자신 역시 술잔을 가득 채우고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으리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송구스럽고 어려워 이렇게 술의 힘이라도 빌려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요. 무엇이든 어려워 마시고 편히 말씀하십시오. 일단 술잔부터 비우시지요. 민준은 그녀의 권유에 따라 연거푸 술잔을 비워냈습니다. 몇 잔의 술이 오가자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술기운이 올라 어색함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불그스레한 홍조가 피어났습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들려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민준의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을 바라보며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날 제 사정을 은인께 모두 말씀드려 은인께서도 제 딱한 형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다리도 다 나아져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떠난다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민준의 안색이 삽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다시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염치 없고 부끄러운 줄 아온. 저는 이제 하늘 아래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혈혈단신 외로운 몸입니다. 죽음까지 생각했던 저를 은인께서 구해주셨으니 부디 저 같은 여인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제 한 몸 받아주시어 남은 여생을 당신과 함께 당신의 아내로서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서연은 얼굴은 물론이고 목덜미까지 새빨갛게 물들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고백을 들은 민주는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은 정녕 제 색시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민주는 더 이상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가녀린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드러운 몸을 부서져라 힘껏 껴안았습니다. 서연 또한 그의 뜨거운 포옹을 거부하지 않고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설렘과 기쁨 속에서 뜨거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두 사람은 함께 개울가에서 목욕재개하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단정히 갈아입은 뒤 손을 맞잡고 용소폭포 옆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돌부처 앞에 나란히 엎드려 간소하지만 진심을 담은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당신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부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신 것이 분명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동굴을 찾아 돌부처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함께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며 약초를 캐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귀하고 값진 약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살림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누추했던 초가집도 새로 단장하고 살림살이도 장만하여 제법 사람 사는 집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 속에서도 돌부처에게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매일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정성이 또 한 번 하늘에 닿았는지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서연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 후 서연은 떡두꺼비같이 건강하고 복스러운 처아들을 낳았고 이어서 둘째와 셋째 역시 늠름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민준과 서연 부부는 금지옥엽새 아들을 정성으로 키우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산골짜기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민준이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났던 폭포 근처 언덕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그 암자의 이름을 소원암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순박한 총각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곳, 그리고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새로운 삶을 찾은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순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마음씨 착한 총각과 불행 속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양반가의 여인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일구었고 그들의 삶은 날로 번창하였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소란마을에서 대대로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태백산맥의 정기가 서린 외딴 마을 소란에 박민준이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막 30줄을 넘긴 나이였지만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남겨져 이 집 저 집 허드레시를 돕거나 제 몸 하나 겨우 가릴 작은 밭되기를 일구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농사일이 없는 계절이면 깊은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다장에 내다 파는 것이 그의 생계수단 전부였지요. 살림살이는 늘 궁색하기 짝이 없어 끼니를 거를 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민준은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외톨이 신세에 집안의 귀한 3대 독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 탓에 혼기는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는 집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마을 친구들인 칠복이며 만식이가 이미 장가가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민준의 가슴에는 시리고 깊은 한숨만이 쌓여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들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인연이 닿지 않는단 말인가. 돌아가신 부모님 뵐 면목이 없구나. 밤이면 밤마다 그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뒤척였습니다. 그의 작은 초가집은 가난했지만 늘 정갈하게 정돈되어 그의 성실한 성품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깔끔함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루한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고 쏟아지는 비 때문에 농사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산길이 미끄러워 약초를 캐러 가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집에 모아두었던 약초마저 거의 동이 나자 민준은 마지막 남은 약초 꾸러미를 짊어지고 가장 가까운 정선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굳은 날씨 탓에 약초 값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약간의 곡식을 사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굵은 빗줄기 속을 뚫고 가는 그들의 행렬에 호기심이 동한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산중턱에 자리한 청운사라는 제법 큰 절이었습니다. 마침 절에서는 큰 불교 행사가 열리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건하게 법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절 안의 장엄한 분위기와 향내음, 그리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이끌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보자 민준 역시 그들을 따라 불단 앞에 엎드려 수없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 소원을 토해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박씨 가문의 3대 독자 박민준이라 하옵니다. 변변찮은 살림의 나이 30이 넘도록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여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제게도 어질고 참한 처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간절히 절을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기특하다는 듯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양반이 불심이 참으로 대단하구먼.
무슨 소원이 그리 간절하기에 저리 땀을 흘리며 불공을 들이시오? 제가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여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보아하니 홍기가 지난 듯한데. 그리 열심히 부처님께 공을 들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분명 좋은 인연이 나타날 테니 기운 내시게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절에 들러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내어주는 따뜻한 점심 공양을 감사히 먹고 절을 나섰습니다. 절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산길을 얼마쯤 걸었을까? 민준의 귀에 또다시 은은한 목탁 소리와 함께 나지막이 불경을 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기자 청운사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은 아담한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암자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저마다의 소원을 담아 정성껏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사람들 틈에 섞여 경건한 마음으로 한참 동안 절을 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져서 어두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민주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절에 찾아가 부처님께 기도드려야겠다. 다음 날부터 다행히 비가 그치기 시작하자 민주는 오랜만에 약초를 캐기 위해 다시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세는 그에게 익숙한 곳이었지만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